2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40억 원이 넘는 한남동 대저택에 살던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도 이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못 박으면서 길고 길었던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상했었는데 차장인데. 기자로 불러주십시오. 예, 네. 속삭이지 마세요. 기자로 불러주십시오. 네. 네. 자, 그리고 노영희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예, 물 들어왔죠. 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허성무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몇 시에 결론이 났나요? 지금 몇 시에 났는데? 새벽 5시 35분. 네. 5시 35분. 제가 5시 40분까지 기다리다가, 4시 40분까지 기다리다가 못 버티고 잠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일찍 잤습니다. 아, 네. 이번에 판단할 거로 봤나요? 판단될 거로 봤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은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제가 판단을 못 내렸었는데요. 예. 이번만큼은 발부가 될 거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증거가 좀 명확하게 들어갔으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들어간 부분, 그건 좀 약간 살펴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예. 전에 이제 크게 세 가지 혐의 뇌물죄, 예. 또 뇌물죄에서 비롯된 횡령, 횡령, 위증. 그다음 위증 이렇게 들어갔다. 예. 이번에 이제 해외 국외재산 도피 예. 문제하고 또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은닉까지 예. 넣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혐의는 뇌물죄의 큰 줄기에서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법리적으로 예. 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통과시켰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하필 가장 나이가 어린 연차가 적은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에 예. 맞춰서 특검이 이거 신청했느냐. 이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만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박상진 사장까지 같이 예.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젊은 영장 담당 판사가 받았을 프레스나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또 치고 들어가서 둘 중에 한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을 다 영장을 기각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예. 이런 게 아주 전략적으로 특검에서 좀 타이밍을 맞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한정석 하는 분이죠? 네, 정석대로 정석대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석 하시는 분. 예. 77년생이고 31기. 예. 근데 이번에 31기들이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케이스여서 예.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20일부터 제주도로 가시죠. 예. 네. 부장판사로 승진한 건가요? 네, 제주로 예. 부장판사로 가십니다. 예. 샵 5400으로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아. 예. 샵 5400 하면 우리한테 옵니다. 네. 샵 5400. 그런데, 지금도 우리, 조 기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자입니다.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샵 5400에 꽂히셔가지고. 아니, 또 여기 조대진 변호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조김 막 헷갈려요. 내년에 사법고시 보려면 좀 더 암기력을 늘려야 될 텐데.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뇌물. 네. 그 다음에 횡령.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위증. 근데 지난번에는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재산, 국외재산 국외 도피. 네. 그 다음에 범죄 수익. 다섯 번째가 범죄 수익 은닉인데, 국외재산 도피는 지난번에 뇌물 들어갔던 80억 부분을 미처 법리 적용 못하고 이번에 추가 적용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범죄 수익은요? 범죄 수익 은닉. 그거는 블라디미르 말을 사주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위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말이 한 달 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저한테 질문이 정확히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아니 그 5개 중에 네. 5개 중에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번에 어떻게 정석을 내렸느냐? 예. 이번에 이제 아까 김 기자님께서는 뭐 증거가 새로 확보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안종범 수석이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독대를 이재용 부회장하고 한 다음에 예. 자신에게 이 부회장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동안의 영장을 기각하게끔 만든 사유 중에 하나였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데다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안종범의 업무수첩 39건에 예.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압수수색하면서 가져온 공정위 업무 일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그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증거로 첨가가 된 것이다. 예. 라는 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발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국외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범죄명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자의 경우에는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공여자의 경우에는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뇌물은. 네. 그런데 국외재산 도피라고 하는 죄가 들어가게 되면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 개의 죄가 한 사람에게 많이 혐의가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양형을 정하느냐 하면은 이런 건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가장 중한 죄라고 하는 거는 무기징역과 10년 이상 유기징역 할 수 그렇죠. 있는 그 국외 국외재산 도피죄가 국외재산 들어가는 도피.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령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심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중요하지 않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핵심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사실은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계속 부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강요죄 피해자였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명을 집어넣게 되면 뇌물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행유예 하는 데 있어서 예. 중요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국외재산 도피죄라고 하는 것을 기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당히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회장 입장에서는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테니까.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국외재산 도피죄를 적용하게 되면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지만 그 죄를 빼버리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니까 나중에 가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딜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뇌물 지금 구속 기간이 앞으로 20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일이 지난 다음에 구속 기소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네. 판단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11일 연례 기준으로 되어 예. 있고 그 안에 기소를 못하게 되면 11일 연장할 수 연장할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지금 17일 오전에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때로부터 10일이라고 하면은 2월 27일. 27일이란 예.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이 27일까지 특검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는 구속 기소 무조건 하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해줘도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그 안에 다 할 겁니다. 20일 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지금 특검 입장에서 영장 청구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영장을 청구해서 그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청와대를 향해서 예. 옥죄이는 형태로 지금 가는 구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외 재산 도피를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략을 쓰기 위해서. 예, 영장 범죄 사실에 적혀 있는 것을 반드시 다 전부 다 청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장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없다.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기소 하는 거예요.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렇죠. 기소 배타적 뭐 기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결국 검찰 맘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을 하게 할지 말지를 그 강력한 힘을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수사를 하면서 칼자루를 진 쪽에서 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허 평론가님. 네. 내년엔 저하고 같이 사법고시 보시죠. 이번에 정말 법률 공부, 헌법 공부 많이 하죠, 다. 예. 근데 이 정도 갖고 사법고시 본다 그러면요. 여기 노영희 변호사가요. 방송 끝나고 때려요. 내년에 사법고시 없다니까요. 로스쿨. 로스쿨로. 아니에요. 올해 마지막 있지 않나요? 2차까지가 2017년에 2차까지가. 아, 그래요? 그럼 1차부터 다 치고 또 가서 보지 뭐. 그런데 이제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었어요. 예. 원래는 이제 법조계 분들 보면 이제 원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사실은 지난 1월 19일 날 구속영장 발부된 게 맞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때 조롱 섞인 그 평가도 나왔잖아요. 많았죠. 예, 예. 생활 및 뭐 주거 환경을 예, 고려할 때. 그건 뭐 또 발표도 안 해가지고. 예. 더 웃음거리가 되고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특검에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는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삼성은 초상집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삼성 입장에서는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까지 뭐 삼성이 이제 창사 79주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특검 79일 만에 뭐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79라는 숫자를 삼성은 싫어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또 79학번이고. 어쨌든 뭐 그 창업주에 있던 선대 예. 이병철 회장님도 그 1966년 사카린 밀수로 사카린 밀수 사건. 예, 그때 이제 뭐 구속되진 않았죠. 예. 근데 그때 그 사카린을 밀수했던 계열사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죠. 그리고 자기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해가 그때 타협을 보고 정리돼 넘어갔고 예. 또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영남대학의 전신이라는 대구대 청구대가 합쳐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박정희한테로 뺏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때 그게 또 끼어 있습니다. 아하. 우리 국민들은 다 놓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때 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때는 3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1995년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예. 그리고 연루가 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직접 조사는 받지 않고 서면 조사 받고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대신에 한 9천억 가까운 돈을 8천억이죠 내놓고 이제 사회 공헌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재단 기부를 했죠. 예,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2007년입니까?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 또 터졌죠. 예. 그때는 이제 내부 고발, 그때 법무팀장이었던 모 변호사가 예. 내부 고발을 김모 했고 변호사죠. 예, 예.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 삼성 전략실을 해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게 하고 다 사면을 또 조금 이따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으로 3대에 와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아하. 구속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업 전체로 보면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제 오너의 강력한 지배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해 왔던 방식이니까 오너가 구속된다는 것은 거의 뭐 회사가 무너진다는 만큼의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인데 예. 이제 그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 국민들 보기에는 뭐 오너 구속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월 17일쯤에 네,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민국 재벌이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게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전문가들의 그동안 재벌 개혁을 외쳤던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상식이 예. 이제야말로 한국의 재벌들이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건전화되는 기회, 또 국민의 기업이 되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자로서의 그거는 있지만 예. 기업 경영은 또 달라야 한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있는 구분해서 우리가 보자 하는 거. 그래야만 글로벌 경쟁 시대 때 제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들이 예. 안 되겠나. 오히려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이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국민들이겠죠.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 변호사님, 이제 궁금한 게, 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일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를 인정을 하고 그걸 부인하면서 자꾸만 다른 여죄를 찾아내는 이런 작업이 아니고 뇌물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갖고 재판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 하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묻고 들어가고 또 뇌물 공여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SK, 롯데, CJ가 줄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도 순순히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일 정도의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기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지금 구속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전략을 뇌물 공여를 순순히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그 삼성 법무팀의 반응은 예. 재판에서 정석대로 법리대로 우리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우리의 무죄를 밝히겠다. 이게 예. 원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제 영장이 발부된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또 재판하기 전에 특검이 내일 이제 1차적으로 소환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 그때부터 아마 특검하고 이 그 삼성 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플랜 B가 작용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비 변호사님. 박상진 사장이 사실은 키맨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전체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총괄 경영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현장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면서 직접 계획을 잡고 실행했던 당사자는 박상진 그렇죠. 사장이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황성수 전무하고. 예, 조폭으로 하면 행동대장이죠. 예. 깜짝이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양반이 삼성전자 사장으로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승마협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마협회 회장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승마협회 회장을 맡았겠습니까? 자기가 말을 제대로 타본 경험도 별로 없을 뿐인데 예.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최순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거죠. 근데 삼성이 왜 이 정권 들에서 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거 이전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현명관 삼성 출신 그 기업인이 있었죠. 예. 이분이 박근혜 그 경선 캠페인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인데 2007년, 2012년 예. 이른바 이제 원로 8인의 멤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정권 초기에 무슨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KT 회장으로 갈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사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박근혜의 창조 경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 주요 기업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원에 의하면은. 그랬던 분이 갑자기 마사회 회장으로 갔어요. 너무나 좀 엉뚱하죠. 그래서 왜 마사회 회장으로 이것도 역시 말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삼성 측은 이미 박근혜 최순실 핵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국 사회에서 말과 관련된 마사회라든지 그다음에 승마협회의 핵심 포스터를 자기 사람들 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진행이 지금 되어 왔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근데 박상진 사장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좀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범죄로 생긴 수익을 은닉한 부분에 예. 있어서 그 전에 삼성이 독일에서 범죄 수익 은닉. 비타나 V라는 말을 사줬어요. 예. 근데 이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항의를 한 거죠, 삼성에. 그러니까 그 항의를 받고 그 엄청난 그 이제 삼성 이 지원 내용과 이런 게 터지면서 작년 10월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현장으로 가서 최순실을 미팅을 합니다. 한성 사람 예. 2명이 가서 미팅을 하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덴마크로 가요, 또. 예. 독일에서 덴마크로 가서 말 중개업자, 청와대에 왔다 간 말 중개업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비타나브이라는 말은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하면서 돈을 안 돌려받아요, 삼성이. 예.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블라디미르를 블라디미르. 최순실이 사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사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 그럼 삼성 소유했던 말의 돈이 결국은 직접 돌아서, 주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최순실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과정에 허위 계약서도 생기고 비밀 계약서도 나오고 이런 증거들이 그게 이제 범죄 다 수익 이제 은닉이다. 이번에 다 드러난 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할 수 근데 없잖아요. 왜 박상진 안 했냐라고 하니까 상당히 우회적으로 돌아가시네. 예. 박상진은 이제 종범이다. 예. 시키는 대로 한 심부름꾼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준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화여대의 교수의 총장과 나머지 교수를 다 같이 구속시켰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에서도 다 밑에 비서관들하고 의회 장관 또 비서실장 다 같이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기서 우리 기자분들한테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제가 궁금한 게, 자, 7월 25일, 2015년 7월 25일 날 7월 17일 합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25일 날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을 면담을 하면서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왜 승마협회 지원하라니까 지원 안 하냐. 그리고 나서 나오자마자 이재용 회장이 그때 증언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나와서 누구하고 회의를 하냐면 박상진 사장하고 회의를 합니다. 왜? 박상진 사장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고요. 박상진 사장을 이번에 기각한 이유는 물론 네. 아까 김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일부 시인했다는 점도 있습니다. 협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기각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영장을 발부하는지 발부하지 않는지 기준은 인정을 하게 되면 네.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없다. 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인데 아하. 일단은 인정해가지고 사실은 그 박상진 사장의 휴대폰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과 그게 다 나온 거죠. 그다음에 독일 호텔에서 뭐 적어놨던 그 메모 예. 그리고 이메일로 전달해서 최순실과 관련된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로 보냈던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거든요. 예, 그건 황성수 이메일에서 나왔던 네, 거죠. 황성수 이메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 박상진이 상당히 중요한 협조맨이었다. 예. 그리고 증거인멸을 안 하더라. 아하. 그쵸. 그다음에 혐의도 인정을 했더라. 네, 그리고 넌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도주 우려는 없다. 예. 그 차는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불속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재용도 구속하고 박상진까지 구속하기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박상진을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은. 하수인으로. 하수인이었겠죠. 그거 모르죠. 예, 우리 편이라는 얘기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왜 안 네. 했을까? 김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아까 조 기자라고 그래갖고. 별 말씀입니다. 조대현 변호사가 나와요. 여기에. 조대진. 조대진. 나 사먹고 싶어 포기했어, 이제. 못 외우겠어도. 조대현 헌법재판관 말씀하신 예, 거죠?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또 저하고 절친입니다. 예. 자, 이제, 삼성의 대응이나 이런 게 지금 아까 우리 이제 노 변호사님도 말씀을 했지만, 삼성 측이 전면적으로 이 무혐의를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쓰든지, 그리고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누구죠? 대통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삼성이 전면적으로 이 무고를 입증하려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양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박근혜 최순실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고 하는 소위 뇌물죄 아닙니까? 예. 그 뇌물죄에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 썼으니까 횡령이 된 거고. 예. 그리고 또 국회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가 된 거고. 그리고 거기서 그 돈으로 또 최순실에게 해외에 가서 돈을 줬으니까 예. 재산국의 도피자가 된 거고. 예. 거기서 또 말을 사서 건네서 범죄 수익 은닉죄가 된 예.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뇌물죄에 다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를 흔들지 않고 뇌물죄에서 뭔가 가부간 결단을 내지 않고는 이재용 부회장이 저 감옥에서 쉽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특검이 시간은 다 됐는데, 이제. 예, 시간은 다 됐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와 예.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은 결국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예. 대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영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예. 사람에게 발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죄가 충분히 증거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정하기도 어렵죠. 사실은 그건 재판에서 가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 여론과 분위기상은 어떻게 가냐면 결국 구속이 됨으로 인해서 그래 뇌물죄가 어느 정도 법원의 판단, 특검의 수사에서 드러난 게 아니냐라고 이 분위기, 여세, 추세, 이 추세에 박 대통령이 그래도 대면 조사 안 받겠다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 뇌물죄가 구성이 돼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특혜를 주거나 특혜를 어떤 논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주장해 왔냐면
강요를 하고 그렇죠. 대통령의 강요 혹은 어떤 권력 집단의 강요에 의해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다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강요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뇌물 아니다. 우리는 그렇죠. 강요 당해서 우리는 그렇죠. 무죄고 대통령 강요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죠. 요쯤 가 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범죄 수익 은닉죄라든가 재산국의 도피죄 마찬가지로 삼성 측에서는 그것 또한 강요라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강요해서 때문에- 줬으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계속 뇌물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 노 변호사님 네. 피곤하세요? 아니요, 지금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하신 게. 사실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에 노 변호사님 아니, 네, 경청을 되게 중요하게 하고 일부 있습니다. 맞고 일부 틀려요. 어떤 예. 부분이 틀립니까? 틀린 건 얘기 안 할래요. 왜냐하면 저걸 맞다고 생각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런데 대면 조사 네.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헌재? 이제 네. 헌재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네. 황교안 총리 권한 내용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27일까지 답변을 하겠다? 네. 이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25일쯤 미리 얘기를 해줘야죠. 나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할 생각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그때 국회의원 한 분이 나오셔서 이건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100일이라고 여야가 그때는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일 해보고, 70일 해보고 30일 자동 연장하는 거로 그때 정신했는데 지금은 도장이 있어야지 연장되는 것처럼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그러니까 이 황근한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예. 사실상 원래 그렇게 합의가 정해놓은 됐던. 합의가 된 기속 사항인데 예. 왜 재량권처럼 이렇게 흘러가느냐 하는 그런 그때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김도읍 수석 부총무가 그 협상 당사자였고 그렇죠. 야당 쪽에서는 그때 박범계 박범계. 예. 예. 분계? 범계. 그 두 분이 이제 그 협상의 주체였죠. 예, 그때 당시 사실상 그렇게 된 건데 당연히 수사가 미진하고 남아있는 수사가 있으면 당연히 30일 추가 연장하는 걸로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지금은 그거 자체를 뭐 황 총리가 전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는 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오해가 대행을 되고 맡겼더니 대통령 되겠다 그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국회에서 야당이 지금 이미 발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예. 50일 연장하는 거를. 개정안. 예, 그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30일 연장이나 빨리 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50일 하겠다는 그런 압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네. 대면 조사 이루어질까요? 응할까요? 청와대에서? 글쎄,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면 오히려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하면은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법원에 뇌물죄와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소명이 되었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증거인지 모르는 증거들이 잔뜩 쌓여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면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내가 나가서 어떤 식의 질문을 받게 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로 순발력이 뛰어나고 순간순간 의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소명을 하고 난 뇌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면 조사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재용 부회장한테 한정석 부장이 아까 예. 한 판사님이 뭘 물어봤냐면 기초적 사실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너 A라고 하는 거 했냐? B라고 한 거 맞습니까? 삼성에서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그거는 전부 다 예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떠한 식으로 심증을 형성하려고 이걸 물어보는지를 이쪽 이재용 부회장은 몰라요. 그래서 특검이 브리핑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실관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서 이 부회장이 질문의 의도를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오늘. 그렇다면 그 얘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오히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를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와서 그 수사 전문가들에게 수사를 받으면 예.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정말 한정석 하시는 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웬 예. 정석대로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사실만 물어본 네, 거고. 원칙론자라고 하죠. 예. 그리고 뭐 이미 승진해서 제주 지법으로 가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대법원의 그 인사에 뭐 신경 쓰지 않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미리 마련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장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법으로 승진하느냐 마냐거든요.
근데 한정석 부장은 지금은 부장이 됐지만 지금 원래 부장이었죠. 평판사였기 때문에 부장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당연히 사실 지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담이 사실 더 없었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서를 보고 특검이 놓습니까? 내 특검은 사실은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조의원 부장 말고 나머지 2명 중에 누구한테 갈지는 사실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조의원 부장은 어차피 한번 기각했으니까 그쪽으로 안 가는 건 알았지만 예. 이 나머지 2명 중에 누구한테 갈지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릅니까? 예, 모르죠. 근데 원래는 이제 날짜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는 바꾼 거거든요.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의 효력에 대해서 다투는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내면서 발표한 그 신문 기일이 16일, 15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어떤 식으로 답이 나올 것인가를 같이 고려하면서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김대영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분석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서 예. 신청했다는 게 맞아요. 양동작전으로 치고 네,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김 기자님, 이제 언제 네. 24일로 최종 심리를 마치겠다. 그것도 좀 예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격적으로 발표한 거 아닌가요? 아까 시작 전에 잠깐 그 말씀 하셨었는데, 지금 24일이면, 증인신문이 국회에서 탄핵 22일까지. 소추안이 가결되고 나서 약 78일이 지난 예, 시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다가 최종 변론을 하고 약 보름 동안 심리를 한 다음에 발표를 한다 그러면 3월 초, 그러니까 3월 예. 9일 언저리가 될 텐데, 예. 그러면 약 한 90에서 95일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63일이 걸렸습니다. 예. 최종 헌재 발표까지. 지금 90에서 95일 정도라 90일 그러면, 정도. 예. 사안이 많은 것을 반영해서 충분히 심의했다라고도 헌재에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명분을 정도 쌓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노정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헌재의 그 심의 자체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계속 지연하는 전술을 써왔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심의해서 결론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흠집을 잡거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너무한다, 좀 더 시간을 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보여집니다. 어쨌든 근데 대리인단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24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보통 그렇게 나오던데. 헌재라는 것은 사실 제가 자꾸 법조인이 아닌데 이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헌재라는 것은 이 사안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법치를 따르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한 예. 헌재의 결정, 그 결정이 헌재 자체 내에서 수기하에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나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것을 인정해줘야지 존중하지 않고 반발한다? 그 반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사는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기사는 예. 나오죠. 제가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좀 궁금했었는데, 예. 이제 현재 출석 여부도 좀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특검 기간에 받는 것이 좋을지, 특검이 끝난 뒤에 받는 것이 좋을지, 그 부분이 대통령이 대면 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기준선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즉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대면 조사를 받는 것이 어찌됐건 더 유리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특검에서 스스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소할 때도 구속 기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소 현직 중지가 되는 대통령이기 거죠. 때문에 그럼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에 2월 행간에 혹시 특검이 연장되는 그 3월 초 안에 대면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헌재의 전략인데 헌재를 대응하는 그다음에 특검을 대응하는 대통령 측의 전략인데 이제 외통수로 점점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1월 19일 날 했으면 우리가 방송도 빨리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네, 물이 좀 천천히 빠지는 바람에 우리 배가 계속 떠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떨까요? 대리인단 측에서 태극기 두르고 태극기 집회 나가는 게 지금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 서석구 변호사한테 좀 전화 좀 드려야 되겠는데 빨리 대책을 좀 세우라고. 네, 그렇습니다. 김평우 회장이 사실은 대한변협 협회장을 한 분인데 그분이 원로법조인 9분에 포함이 되어서 탄핵이 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었고 이번에 대통령단 대리인으로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 사실 원래 제가 친하고 되게 잘 아는 분인데
사실 원래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처음 12월 9일 날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근데 거기까지 하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동하실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제 어쨌든 박사모든 뭐 그런 쪽의 입장들은 확고부동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헌재는 공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공정성에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 물론 뭐 누구라도 반발은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하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일까지 그 최종 변론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해서 종합준비서면을 다 내라라고 그래서 말을 한 것이고 그래서 23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후 변론 시점이 정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24일 법조계의 생각이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24일을 이제 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동안에 대통령단 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대부분 많이. 그랬지만 대통령단 대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또 소환이 안 되고 뭐 안 나오고 해가지고 다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또다시 너무 시간 촉박하다 더 달라 이렇게 약간 때를 쓰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헌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24일 날로 했으니까 끝내세요라고 하지 않고 27일이나 28일 날 한 번 정도 더 받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최후 변론 날짜를. 왜냐하면 27일이 특검. 잠깐만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3월 24일까지 2월 24일까지 심리를 종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2월 24일 날 최후 변론을 하라 이런 뜻이었나요? 그렇죠. 예. 그날이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2주 뒤가 3월 9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3월 9일을 이제 기준으로 그 선고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24일을 최종 변론일로 잡았지만 그렇죠.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항의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했고 다음 주로 27일이나 28일로 한 번 더 잡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아마 27일 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일은 주심이 그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권한대행이 날짜를 정한 걸 여기서 바로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당신들이 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래 서면으로 제출해라.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이제 24일에 거의 못 박는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서면에서 뭐 특별히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살짝 여지는 줬다. 한 번쯤 여지는 열어준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2월 27일, 2월 28일쯤에 최종 변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선고 기일을 자, 이제까지 통상 목요일날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요일은 3월 그 다음 2주 안짝에 목요일은 3월 9일인데 자, 3월 9일날 반드시 하나요? 아니면 3월 10일 혹은 13일도 가능성이 있나요? 다 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선고 날을 뭐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관행이죠, 그냥. 그리고 그 헌재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선고 안 한다는 그런 건 없다. 금요일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3월 27일이나 28일로 만약에 최후 변론인 기일이 정해지고 나면 3월 9일 하든지 10일 하든지 13일 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로 그냥 똑같이 마지노선은 그대로 정해놓고 그 최후 변론 기간만 조금 며칠 미루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허 평론가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월 9일 날 하게 되면 60일 이내면요. 5월 9일, 그냥 5월 8일 이내거든요. 그러면은 5월 8일 이내에 수요일 걸린 게 5월 3일인데 그날이 석가탄신일입니다. 그럼 그 앞으로 당기게 되면 4월 26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 26일은 60일 이내지만 사실은 45일 만에 선고를 치르는 거예요. 무척 촉박해지죠. 헌재가 물론 이런 정치적 고려를 안 하겠다고 하겠지만 선거 일자 같은 경우 좀 고려를 할 것 같아요. 대선일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헌재가. 헌재는 그야말로 자기들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게 맞고, 대선일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서 다시 대통령을 뽑아라는 것은 꼭 60일을 맞춰서 해라는 게 아니고 60일 이내에 가능하면 빨리 해라는 이야기로 저는 오히려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리된 상황은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상상황은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4월 26일 날 대선을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60일 이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문평포에 계신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근데 어제 일부 방송국에서 4월 26일 날 그 투개표 그 평론을 위한 날짜를 잡자고 이미 섭외가 오는 걸 보면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방송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노 변호사님, 3월 13일 하게 되면 5월 10일까지 5월 10일도 투표일이 가능할 수 있고 4월 26일, 5월 10일 두 개의 선택지가 마련이 되는 거고 근데 3월 9일이나 3월 10일 날 최종 선거를 하게 되면 5월 10일 선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4월 26일이 가장 유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뭐 각 당은 4월 26일 우리 방송 때는 섭외를 안 할게요. 시간만 달리하면 괜찮습니다. 물 들어올 때. 그리고 실제로 각 당이 경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이제 헌재가 언제쯤 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계산해서 언제쯤 잡힐 거고 역산해서 거꾸로 경선은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들어간다 하는 게 뭐 거의 각 당들이 그게 맞춰서 예. 일정을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런 전체 여론조사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15일서부터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서 이미 2, 3일 만에 30만이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헌재 결정 3일 전까지 모으니까 예. 그리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이 모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성무 평론가님이 섭외받은 날짜 기준으로 보게 되면 4월 26일 날 대선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언론들은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혹은 5월 10일 날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헌재의 최종 판결은 3월 9일서부터 3월 13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당신들만 하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라 해갖고 저희가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의 아주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샵 5400으로 토론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데요. 저희가 견해를 반영해서 좋은 주제일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또 여기서 함께 토론도 하고 그런 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통을 중시하는 방송입니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시사 분석,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정봉주의 품격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 17일 금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40억 원이 넘는 한남동 대저택에 살던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박 대통령을 향한 뇌물죄 수사도 이제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헌재는 오는 24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못 박으면서 길고 길었던 탄핵심판의 끝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이상했었는데 차장인데. 기자로 불러주십시오. 예. 네. 속삭이지 마세요. 기자로 불러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노영희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예, 물 들어왔죠.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허성무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몇 시에 결론이 났나요? 지금 몇 시에 났는데? 새벽 정확히 5시 체크를 35분. 못했는데. 네. 5시 35분. 제가 5시 40분까지 기다리다가, 4시 40분까지 기다리다가 못 버티고 잠들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예.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일찍 잤습니다. 네. 이번에 판단할 거로 봤나요? 판단될 거로 봤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지난번에는 사실은 발부가 될지 안 될지 제가 판단을 못 내렸었는데요. 예. 이번만큼은 발부가 될 거라고 짐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증거가 좀 명확하게 들어갔으니까. 증거가 명확하게 들어간 부분, 그건 좀 약간 살펴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예. 그 전에 이제 크게 세 가지 혐의 뇌물죄, 예. 또 뇌물죄에서 비롯된 횡령, 횡령, 위증. 그다음 위증 이렇게 들어갔다. 예. 이번에 이제 해외 국외재산 도피 예. 문제하고 또 범죄 수익 은닉. 범죄 수익 은닉까지 예. 넣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혐의는 뇌물죄의 큰 줄기에서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순히 법리적으로 예. 보다 더 많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를 통과시켰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왜 하필 가장 나이가 어린 연차가 적은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에 예. 맞춰서 특검이 이거 신청했느냐. 이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게다가 전에는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만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박상진 사장까지 같이 예.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젊은 그 영장 담당 판사가 받았을 프레스나 그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또 치고 들어가서 둘 중에 한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을 다 영장을 기각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 예. 이런 게 아주 전략적으로 특검에서 좀 타이밍을 맞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 한정석 하는 분이죠? 네, 정석대로 정석대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정석 하시는 분. 예. 77년생이고 31기. 예. 근데 이번에 31기들이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케이스여서 예. 오늘까지 근무하시고 이제 20일부터 제주도로 가시죠. 예. 네. 부장판사로 승진한 건가요? 네, 제주로 예. 부장판사로 가십니다. 예. 샵 5400으로 축하한다고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예. 여러 개의 죄가 한 사람에게 많이 혐의가 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양형을 정하느냐 하면은 이런 건 이제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가장 중한 죄라고 하는 거는 무기징역과 10년 이상 유기징역 할 그렇죠. 수 있는 국외 국외재산 도피죄가 국외재산 들어가는 도피.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령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심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죄가 중요하지 않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핵심은 대통령을 뇌물죄로 사실은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될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동안 계속 부인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는 강요죄 피해자였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렇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범죄명을 집어넣게 되면 뇌물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집행유예 하는 데 있어서 네. 중요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국외재산 도피죄라고 하는 것을 기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상당히 실질적인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회장 입장에서는 구속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테니까.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냥 국외재산 도피죄를 적용하게 되면 아예 집행유예가 불가능해지지만 그 죄를 빼버리게 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니까 나중에 가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딜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뇌물 지금 구속 기간이 앞으로 20일이잖아요. 네네. 20일이 지난 다음에 구속 기소할 건지 불구속 기소할 건지 네. 판단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11일 원래 기준으로 되어 예. 있고 그 안에 기소를 못하게 되면 11일 연장할 수 연장할 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지금 17일 오전에 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때로부터 11일이라고 하면은 2월 27일. 27일이란 예.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황교안 대행이 27일까지 특검 연장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다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 연장을 안 해줄 경우에는 구속 기소 무조건 하는 거죠. 특검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만약에 연장을 해줘도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그 안에 다 할 겁니다. 20일 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지금 특검 입장에서 영장 청구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영장을 청구해서 그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되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청와대를 향해서 예. 옥죄이는 형태로 지금 가는 구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외 재산 도피를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략을 쓰기 위해서. 예, 영장 범죄 사실에 적혀 있는 것을 반드시 다 전부 다 청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영장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혐의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소 독점주의라고 기소 하는 거예요.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그렇죠. 기소 배타적 뭐 기소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결국 검찰 맘이라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재판을 하게 할지 말지를 그 강력한 힘을 특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수사를 하면서 칼자루를 진 쪽에서 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허 평론가님. 네. 내년엔 저하고 같이 사법고시 보시죠. 이번에 정말 법률 공부, 헌법 공부 많이 하죠. 다. 예. 근데 이 정도 갖고 사법고시 본다 그러면요. 여기 노영희 변호사가요. 방송 끝나고 때려요. 내년에 사법고시 없다니까요. 로스쿨. 로스쿨로. 아니에요. 올해 마지막 있지 않나요? 2차까지가 2010. 중도에 있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 변호사님. 이제 궁금한 게, 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일부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를 인정을 하고 그걸 부인하면서 자꾸만 다른 여죄를 찾아내는 이런 작업이 아니고 뇌물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갖고 재판 전략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뇌물 공여했으면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묻고 들어가고 또 뇌물 공여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SK, 롯데, CJ가 줄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뇌물 공여도 순순히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10일 정도의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기소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지금 구속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전략을 뇌물 공여를 순순히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나온 그 삼성 법무팀의 반응은 예. 재판에서 정석대로 법리대로 우리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우리의 무죄를 밝히겠다. 이게 예. 원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이제 영장이 발부된 첫날이기 때문에 그냥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하는 과정 그리고 또 재판하기 전에 특검이 내일 이제 1차적으로 소환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럼 그때부터 아마 특검하고 이 그 삼성 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플랜 B가 작용할 가능성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허 예비 변호사님. 박상진 사장이 사실은 키맨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전체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총괄 경영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현장에서 디테일한 내용을 알면서 직접 계획을 잡고 실행했던 당사자는 박상진 그렇죠. 사장이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밑에 이제 황성수 전무하고. 예, 조폭으로 하면 행동대장이죠. 예. 깜짝이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양반이 삼성전자 사장으로 돼 있는데 예. 어쨌든 승마협회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마협회 회장이.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승마협회 회장을 맡았겠습니까? 자기가 말을 제대로 타본 경험도 별로 없을 뿐인데 예. 그건 뭔가 하면 결국 최순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승마협회 회장을 맡은 거죠. 근데 삼성이 왜 이 정권 들어서 말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거 이전에 하나를 더 봐야 돼요. 현명관 삼성 출신 기업인이 있었죠. 예. 이분이 박근혜 경선 캠프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분인데 2007년, 2012년 예. 이른바 이제 원로 8인의 멤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정권 초기에 무슨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KT 회장으로 갈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도 사석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게 뭔가 하면은 박근혜의 창조 경제를 위해서 내가 뭔가 주요 기업을 맡아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원에 의하면은. 그랬던 분이 갑자기 마사회 회장으로 갔어요. 너무나 좀 엉뚱하죠. 그래서 왜 마사회 회장으로 이것도 역시 샵 5409 가면 우리한테 옵니다. 네. 샵 5400. 그런데 지금도 우리 조 기자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자입니다.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샵 5409에 꽂히셔가지고. 아니 또 여기 조대진 변호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조김막 헷갈려요. 내년에 사법 고시 보려면 좀 더 암기력을 그러니까. 늘려야 될 텐데. 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뇌물, 네. 그 다음에 횡령,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위증. 근데 지난번에는 횡령과 위증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고, 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재산, 국외재산 국외 높이. 도피, 네. 그 다음에 범죄 수익. 다섯 번째가 범죄 수익은닉인데, 국외재산 도피는 지난번에 뇌물 들어갔던 그 80억 부분을 미처 법리 적용을 못하고 이번에 추가 적용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범죄 수익은요? 범죄 수익 은닉. 그거는 블라디미르 말을 사주지 않은 것처럼 위장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위 계획서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말이 한 달 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이 정확히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 5개 중에 다섯 개 중에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번에 어떻게 정석을 내렸느냐? 예. 이번에 이제 아까 김 기자님께서는 증거가 새로 확보된 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안종범 수석이 특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독대를 이재용 부회장하고 한 다음에 예. 자신에게 이 부회장이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사 문제와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는 부탁을 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동안의 영장을 기각하게끔 만든 사유 중에 하나였던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그런 식으로 진술을 한 데다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안종범의 업무수첩 39건에 예. 그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압수수색하면서 가져온 공정위 업무 일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그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증거로 첨가가 된 것이다. 예. 라는 식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발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국외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그 범죄명을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예.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자의 경우에는 1억 이상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만 공여자의 경우에는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뇌물은. 네. 그런데 국외재산 도피라고 하는 죄가 들어가게 되면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렇다면 17년의 2차까지. 아, 그래? 그럼 1차부터 딱 치고 또 가서 보지 뭐. 그런데 이제 그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었어요. 예. 원래는 그 이제 법조계 분들 보면 이제 원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사실은 지난 1월 19일 날 구속영장 발부된 게 맞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때 조롱 섞인 그 평가도 나왔잖아요. 많았죠. 예. 생활 및 뭐 주거 환경을 예. 고려할 때. 그건 뭐 또 발표도 안 해가지고 예. 더 웃음거리가 되고 그랬죠. 예. 근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특검에 지금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는 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삼성은 초상집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당연히 뭐 지금 현재 삼성 입장에서는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지금까지 뭐 삼성이 이제 창사 79주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뭐 특검 79일 만에 뭐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79라는 숫자를 삼성은 싫어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또 79학번이고. 어쨌든 뭐 그 창업주에 있던 선대 예. 이병철 회장님도 그 1966년 사카린 밀수로 사카린 밀수 사건. 예, 그때 이제 뭐 구속되진 않았죠. 예. 근데 그때 그 사카린을 밀수했던 계열사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죠. 그리고 자기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해가 그때 타협을 보고 정리돼 넘어갔고 예. 또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영남대학의 전신이라는 대구대 청구대가 합쳐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박정희한테로 뺏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때 그게 또 끼어 있습니다. 아하. 우리 국민들은 다 놓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그때 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때는 3번이나 있었죠. 그래서 1995년 때 노태우 비자금 사건 때 예. 그 연루가 됐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5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직접 조사는 받지 않고 서면 조사 받고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대신에 한 9천억 가까운 돈을 8천억이죠 내놓고 이제 사회 공헌하고 이렇게 예, 하면서 재단 기부를 했죠. 예,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2007년입니까? 그 삼성 비자금 사건이 또 터졌죠. 예. 그때는 이제 내부 고발, 그때 법무팀장이었던 모 변호사가 예. 내부 고발을 김모 했고, 변호사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그 삼성 전략실을 해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게 하고 다 사면을 또 조금 있다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처음으로 3대에 와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아하. 구속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업 전체로 보면은 초상집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이제 오너의 강력한 지배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해 왔던 방식이니까 오너가 구속된다는 것은 거의 뭐 회사가 무너진다는 만큼의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인데 예. 이제 그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 국민들 보기에는 뭐 오너 구속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월 17일쯤에 네.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한민국 재벌이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렇죠. 맞이했다. 그게 이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 전문가들의 그동안 재벌 개혁을 외쳤던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의 상식이 예. 이제야말로 한국의 재벌들이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건전화되는 기회, 또 국민의 기업이 되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자로서의 그거는 있지만 예. 기업 경영은 또 달라야 한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있는 구분해서 우리가 보자 하는 거. 그래야만 글로벌 경쟁 시대 때 제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들이 안 되겠나. 오히려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이 시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국민들이겠죠.